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에 최소 15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 첫날, 각종 홈페이지가 먹통 사태를 맞았습니다. 카드사부터 지역 화폐도 일부 오류를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먹통이 나왔으면 신청자들의 불편이 상당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는 일부 이용자들의 간헐적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한카드는 민생 쿠폰 신청과 관련해 이용자가 몰려서 그렇다며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된 오류에 신한카드 이용자들은 카드가 안 돼서 주민센터에 가보려고 한다는 반응부터 앱이 먹통돼 신한페이로 결제도 안 됐다는 불평까지 잇따랐습니다. 현대카드도 대기자가 2만 명이 넘어가는 등 오전에 신청이 몰렸는데요. 국민카드 역시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뿐 아니라 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앱도 접속 지연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상담 폭주로 고객센터 연결까지 지연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발길을 옮기는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동선이 가능하면 오프라인을 가겠습니다만 그게 안 돼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 역시 여전히 많으실 텐데 이게 내일도 문제가 재발되지는 않겠죠? 네, 접수 폭증에 서버 오류가 계속되는 카드사의 경우는 서버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카드사들은 오전 9시 당시 신청자가 몰려 신청 대기가 걸렸을 뿐 현재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 쿠폰 지급 시스템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 차관은 초기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신청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민생 회복 쿠폰보다는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전세 대출 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은행들의 대출은 상품에 따라서 각종 공사에서 보증을 서줘서 안전성을 높이는데 전세 대출 보증의 비율이 오늘부터 내려갑니다. 김환진 기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의 변화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90%에서 오늘부터 80%로 내려갑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금을 못 갚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90%였었는데 이걸 10%포인트 낮추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드는데요. 627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여신 심사를 강화해 과잉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인 집에 들어갈 때 기존에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4억 500만 원이었다면 오늘부터는 3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이 규제의 대출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어떨 것으로 관측됩니까? 네, 일단 정부는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줄어 전세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내리고 지역에 따라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전세를 일명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값이 오르는 가운데 전세를 낀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량이 마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엇갈리는 예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가 서울과 경기 등에서 20주 넘게 오르고 있는 전세값을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오랜 기간 낮은 수익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운영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 씨앗이 도입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0%를 넘겼습니다. 근로자 개인 혹은 회사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 자금을 끌어 모아서 기금으로 만든 성과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준입니다. 네, 3년 누적 수익률이 20%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푸른 씨앗이 올해 상반기에만 7.4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통의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3%인 것과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푸른 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은 20.03%를 기록했습니다. 푸른 씨앗은 현행 3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돼 가입 근로자는 12만 8천여 명, 기금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푸른 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한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퇴직연금을 다 기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가 않잖아요. 새 정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최소 50조 원 규모의 복수 민간 기금을 출범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1년 이상 근속 대상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편을 강조해 왔는데요. 기금화와 의무화, 퇴직연금 공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보험 설계사들이 부당하게 소멸시킨 보험이 3,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자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은 부당 해지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며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3,583건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 회사당 평균 51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겁니다. 해당 설계사들은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 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는데요.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에 1,286건의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잖은 설계사가 원래 자기 고객의 보험을 이직한 뒤 얼마 안 돼서 부당하게 해지했다라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실적 압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이직할 때 이전 소속 회사에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닌 지원금인데요. 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5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 지급액은 직전 분기 대비 175억 원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도한 지원금을 받았으니 설계사들은 실적을 내야 했는데요. 때문에 계약자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지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태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GA 업무 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 규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1차 지급 시작, 단통법 역사 종지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렇게 세 개 키워드가 꼽혔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소비 쿠폰 지급 시작입니다. 일단 소비 쿠폰은 앞서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소식도 짚어봤던 것처럼 이미 신청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소비 지원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되고요. 세대주가 아닌 부모 같은 경우 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리 신청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고요. 주소지 내 시군구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편의점, 빵집 등의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9월부터는 2차 신청이 시작되고 소득상의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예. 단통법이
화요일, 내일부터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휴대폰이나 이동통신사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에게는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죠. 맞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도입했지만 이 유통점 간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되살아나면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모습입니다.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 가입자 이탈폭이 컸었던 SK텔레콤이 40% 밑으로 떨어진 점유율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설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면 마지막 키워드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주요 대기업들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줄줄이 예고돼 있죠.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목요일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향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현재 9조 원대 영업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24일과 25일 각각 실적을 내놓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미국 시장 차량 가격 인상 혹은 현지 생산 비율 상향 여부 언급 등이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 키워드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1차 지급 시작, 11년 단통법 역사 종지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였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수출이 이달 들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는데 미국 관세 여파를 많이 받는 품목들이 특히 위축됐습니다. 미국의 관세는 앞으로 약 열흘 뒤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관 신임 장관이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간담회 발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8월 1일 미국의 관세부가 조치에 따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업계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학회가 두루 모인 대미통상 긴급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최선과 최악, 모든 가능성이 열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라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파트너십과 미축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비관세 조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고민에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우리 정부의 협상 대응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과 김 장관이 이르면 내일 출국하면서 재무통상수장협의체가 약 3개월 만에 재가동할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긴급 간담회도 소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 측 요구가 민감한 데다 우리도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기한 내 협상 타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자녀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다면 비싼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하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를 이용한 과대 광고가 판치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구체적인 단속 사항이 뭡니까? 네, 식약처는 성장 클리닉을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성장 호르몬 과대 광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성장 호르몬 약을 성장기 키 크는 주사, 키 성장 주사 등으로 광고하고 있는데요. 과대 광고에 해당됩니다. 성장 호르몬 약은 성장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저신장증 등 의학적으로 성장 장애로 분류되는 환자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키를 크게 하는 효과에 대해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성장 호르몬을 채우는 약이지 원래 정상인 성장 호르몬을 더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환자가 아닐 때 처방을 받게 되면 가격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 한 번 맞는데 8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성장 호르몬 처방은 지난해 27만 건으로 3년 사이 2배 늘었고 주사 공급 규모도 한 해 4,800억 원, 5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만 1,800여 건의 이상 사례가 나왔는데요.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키가 아니라 손발이나 코, 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오릅니다. 더 먼 시점에 항공권을 예매할 때도 적용되는 가격이라서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유류 할증료가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12,600원에서 최대 92,400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73,9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인 6단계로 껑충 뛰는 건데요.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통상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갤런당 항공유 평균 가격이 1달러 50센트를 넘으면 부과되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유가가 갤런당 2달러 33센트, 배럴당으로는 약 87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대형 항공사 말고 다른 항공사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저비용 항공사인 LCC는 지금까지 대형 항공사보다 유류 할증료 인상폭을 낮춰 운임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TA항공 등도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에 의해 유류 할증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요 LCC들도 항공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환승 노선 활용이나 출발 시점 조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유류 할증료는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로 3,200선을 돌파해 오후 3시 기준 0.6% 안팎 상승한 3,206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세로 820포인트 안팎에서 거래되는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원 이상 내린 달러당 1,391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의 무료 배송 표기 의무가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점업체가 무료 배송과 유료 배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배송비가 강제로 판매가에 포함돼 합산 가격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한산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후 약 보름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가격 중간값은 6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2만여 건에서 5,500여 건으로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 중간값도 84제곱미터에서 75제곱미터로 작아졌습니다.